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혼 첫날 밤, 신랑은 옛 연인을 만나러 신부를 버리고 급히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아내는 질투하거나 울부짖는 대신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앉아 꽃을 감상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신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어머니에게서 듣게 된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자정을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텅 비어 얼음 동굴처럼 싸늘한 신혼방에 메마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원앙이 수놓인 화려한 붉은색 침대 시트 위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같았습니다. 저렴하게 대여한 웨딩드레스는 이미 벗어 던졌고 그 자리엔 얇은 실크 잠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덜 닫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살갗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민준 씨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분명 가장 달콤해야 할 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첫날 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양가 부모님 앞에서 100년 가약을 맹세했던 내 남편. 민준 씨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제게 등을 돌린 채 스마트폰 화면에만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새어 나오는 푸른빛이 그의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비추며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중요한 일이라도 생겼어요? 저는 한숨을 애써 참으며 조심스럽게 물었고 남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스마트폰을 매트리스 위로 엎었습니다. 그 수상쩍은 행동은 제 아내 여자의 육감이라는 신경을 바늘처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회사 수입 물품에 문제가 좀 생겨서 동료들이 의견을 물어보려고 메시지한 거야. 신혼 첫날 밤 자정에 해결해야 할 만큼 큰 문제예요.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이미 분함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 씨의 스마트폰이 매트리스 위에서 다시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진동 소리는 마치 제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재빨리 곁눈질로 훔쳐봤습니다. 민준 씨가 필사적으로 가리려 했지만 유라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제 눈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오빠, 나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구해줘. 유라, 민준 씨의 옛 연인. 우리가 2년간 연애하는 동안 공동의 친구들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선남선녀였는지 나는 그저 빈자리를 채우러 온 사람일 뿐이라는 말을 숱하게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은 민준 씨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의자에 던져두었던 재킷을 허둥지둥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매에 팔을 꿰려 했지만 좀처럼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먼저 자고 있어. 이 물건이 워낙 고가라서 부장님이 급하게 호출하셨어. 안 가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그럼 처자식은 뭘로 먹여 살리겠어. 미쳤어요? 오늘 밤에 나 혼자 두고 그 여자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유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제 눈빛은 그의 어두운 속내를 깊숙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순간 멈칫하더니 찔리는 마음을 감추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여자? 쓸데없이 질투하면서 이상한 상상 좀 하지 마. 여자들은 고작 그런 감정밖에 모르지만 우리 남자들은 사업도 먹고 사는 문제도 신경 써야 한다고. 나 금방 다녀올게. 일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올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마치 도망자처럼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갓 결혼한 아내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낄 때까지 옷자락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창문 틈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대로 다가가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땀과 눈물에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인형처럼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 울며 하소연할까 싶어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쯤 부모님은 고된 결혼식을 치르고 깊이 잠드셨을 겁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민준 씨의 차가 굉음을 내며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신성한 밤에 그 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좋아, 이민준. 아내보다 옛 연인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어디 한번 일 잘 처리해 보시지. 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점점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이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려 눕는 순간 옆방, 즉 시어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숨이 막힌 사람처럼 끊어지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을 뛰쳐나가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여사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제 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바닥에 엎드린 채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유리컵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팔다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억울함은 사라지고 눈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내 시어머니, 박 여사님. 그토록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 오늘 아침 내 화장이 조금 진하다며 눈을 흘기시던 분이 지금 내 발밑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는 소리치며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어머니는 흐릿한 눈을 힘겹게 뜨고 앙상한 손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 기댈 곳을 찾는 듯 했습니다. 약. 어머니가 가치프게 속삭였습니다. 숨소리는 첩첩거리며 무섭게 끊겼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약이 어디 있어요? 저는 갓 시집온 새댁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심장병이 있는 줄도 몰랐고 약을 어디에 두시는지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방은 아직 뜯지 않은 결혼 선물 상자들로 어지러웠고 이부자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약이 어디 있냐고요, 어머니. 알려주세요.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이미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흉통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힘없이 늘어지며 침대 머리맡 서랍장을 희미하게 가리켰습니다. 저는 달려가 서랍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수십 개의 약병이 어지럽게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약들을 헤집으며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침내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작은 심장약 병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약을 손에 털어 어머니의 입을 벌려넣고 탁자 위에 물병을 집어 마시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삼키지 못하셨습니다. 물이 입가로 흘러나와 옷깃을 흠뻑 적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가볍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응급실에 가야 해.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잠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적막한 밤중에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은 마치 망치가 내 가슴을 내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또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갑고 무감정한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내 남편,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 옛 연인을 구하러 간 영웅 행세를 하던 그가 정작 자신의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순간에 전화를 꺼버린 것입니다. 분노가 뜨겁고 쓰디쓴 채로 제 안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침대에 던져버리고 온 힘을 다해 박 여사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연약하고 공황 상태에 빠진 저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정신 차려. 수진아,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순 없어. 만약 오늘 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넌 평생 시어머니 잡은 며느리라는 오명을 쓰고 살게 될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업고 비틀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무거운 발걸음에 맞춰 센서등이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약 올리듯 층수 표시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제발 빨리.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버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등에 업힌 시어머니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머니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지만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스테인리스 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혼수 상태에 빠진 시어머니를 등에 업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처량한 광경에 쓴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내 신혼 첫날 밤이란 말인가. 1층에 도착하니 경비 아저씨는 졸고 계셨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택시를 외쳤고 다행히 근처에서 손님을 내려준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기사님은 제 모습을 보고 황급히 차에서 내려 도와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왜 이러신데요? 어서 타요, 아가씨. 기사님은 서둘러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뒷좌석에 눕히고 어머니의 머리를 제 무릎에 뉘었습니다. 차는 밤의 어둠을 가르며 시내 종합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오타투성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확인됨. 그는 메시지를 봤지만 답장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침묵이 차 안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시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고생 많았을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배신자 같은 아들에게 모든 맹목적인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아들은 다른 여자 곁에서 희희낙낙하며 자신이 늘 못마땅해 하던 며느리의 손에 어머니의 생사를 맡겨버렸습니다. 운명이 너무 짙겠네요. 어머니. 저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적셨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안타까운 듯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남편은 어디 가고 아가씨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가요? 기사님의 질문은 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꾀병 부리는 옛 연인 구해주러 가서 바쁘다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차가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이동식 침대를 밀고 달려 나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따라갔지만 응급실 문이 제 앞에서 쾅 닫히며 지금 이 순간 유일한 가족과 저를 갈라놓았습니다. 응급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피처럼 붉었고 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통처럼 붉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짙은 안개처럼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주위에는 다른 환자 가족 몇몇이 졸거나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지만 저처럼 비참한 모습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겨진 잠옷 차림에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음악 나오느라 시어머니 슬리퍼를 잘못 신었던 것입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영숙 환자 보호자분.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네, 저요. 제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선생님? 간호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하여 즉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필요합니다.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원무과에 가서 수술 보증금 내시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선 5천만 원 선납하시고 추가 비용은 나중에 정산됩니다. 서두르세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부유한 집안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모아둔 돈은 집 수리하고 결혼식 치르는데 다 썼습니다. 저는 월급이 뻔한 사무직이었고 민준 씨는 자영업을 해서 수입이 들쑥날쑥했습니다. 현금은 그가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스마트폰과 나갈 때 급하게 챙긴 작은 지갑뿐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 볼 때 쓰던 몇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들고 11번째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 아니라 음악 긴 신호음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잠결에 짜증이 가득 섞인 속삭임이었습니다. 수진아,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사람 숨 좀 쉬게 해줘. 그 목소리를 듣자 피가 머리로 쏠렸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회의요? 잘 들어요. 어머니 응급실에 계세요. 심근경색이래요. 의사가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당장 수술비 5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당장 와요. 돈 가지고 와서 어머니 살려요. 수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딸깍거리는 소리, 민준 씨가 욕설을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지만 제 귀에 똑똑히 들리는 한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 시간에 누구야? 그냥 무시해.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이 그 여자였습니다. 민준 씨는 황급히 수화기를 맞고 제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너 장난하는 거지? 어머니 아프다는 핑계로 나 돌아오게 하려는 거 아니지? 유라가, 아니, 파트너가 지금 서류에 사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5천만 원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해? 자금은 새 프로젝트에 다 쏟아부었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장모님께 빌려보든가. 음악 내일 내가 돌아가서 해결할게. 뚜.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 쓰레기 같은 남편의 말이 이 결혼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쁘게는 믿었지만 하룻밤 쾌락을 놓치기 아까워 애인 곁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어머니의 생사를 제게 떠넘긴 것입니다.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주위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그 간부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김수진, 무너지면 안 돼.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우는 건 지는 거야. 저는 가방을 뒤져 집을 나올 때 가방 밑바닥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제게 준 결혼 축의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시집 갈 때 채워주신 순금 목걸이와 팔찌 세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나중에 아이를 낳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쓰려고 했습니다. 저는 돈다발을 한번 보고 응급실 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제게 깐깐하게 구셨어도 그분은 한 인간이었고 제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아들 자격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원무가 창구로 달려가 봉투에 든 돈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음악 5만 원권, 만 원권, 구겨진 지폐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기요, 좀 세어주세요. 이거 제 결혼 축의금인데 아마 충분할 거예요. 부족하면 이금 세트를 맡길게요. 제발 저희 어머니 당장 수술하게 해주세요. 원무과 직원은 저를 놀란 눈으로 보다가 이내 동정심 가득한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돈을 셌습니다. 충분해요, 손님. 오히려 조금 남네요. 여기에 서명하세요. 저는 수납 영수증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수진. 떨렸지만 단호한 필체였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은혜라는 빈 문서에 서명했지만 동시에 제 순진함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결혼 축의금으로 시어머니를 구했습니다. 반면 제 남편은 우리 둘의 공동 자금으로 애인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돌아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굶주림과 탈진이 몸을 덮쳤지만 음악 정신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켜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의 계정은 여전히 접속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친구 관계를 끊지 않은 유라의 공동 친구로부터 알림이 떴습니다. 5분 전에 게시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진 후에야 저는 그날 밤의 진실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리 멀지 않은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저급한 막장 드라마 한 편이 순조롭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수작을 부리는 옛 연인 유라는 그 구조 메시지처럼 맹장이 터지거나 식중독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욕실에서 넘어져 다리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에게 손톱만한 그 상처는 민준 씨를 제 신혼 침대에서 끌어낼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민준 씨가 도착했을 때 유라는 붉은색 레이스 슬립을 입고 소파에 요염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는 쿠션 위에 올려놓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끼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빠, 너무 무서웠어.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고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어. 그러자 민준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자의 값싼 동정심과 유약함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는 갓 결혼한 아내를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라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사실 아픈 곳도 없으니 갈 필요도 없었지만 민준 씨는 그녀 곁에 남아 간호해 주었습니다. 아, 어떻게 간호했냐고요? 유라가 이미 테이블 위에 따놓은 레드 와인 한 병으로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결혼 생활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요. 사실 저와 결혼하겠다고 조른 것은 그 자신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계산된 무심한 손길과 어깨 터치로요. 민준 씨는 술에 취했습니다. 원래 술이 약한 데다 옛 연인과 함께 있다는 생각에 들떴거나 초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테이블에 쓰러졌고 유라의 부축을 받아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술에 취한 민준 씨는 곤히 잠들었습니다. 제 구조 요청 전화로 스마트폰이 격렬하게 울리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성껏 매니큐어를 칠한 유라의 가느다란 손이 재빨리 벨소리를 끄고 화면을 엎어버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뻔뻔함의 절정은 새벽 3시 제가 병원 복도에서 웅크리고 앉아 퍽퍽한 빵을 씹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라는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놓인 한 남자의 손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목에는 제가 어제 결혼 선물로 민준 씨에게 사준 세이코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라의 붉은 레이스 슬립 한 자락이 마시다 남은 와인잔 옆으로 살짝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친구 공개로 설정했지만 저와 민준 씨의 공동 친구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의미심장한 글을 덧붙였습니다. 음악,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모든 걸 버리고 내게 달려와 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진정한 평온이야. 저는 스마트폰 화면 속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제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시계,
결혼 반지, 그리고 민준 씨의 왼쪽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 예전에 오토바이 머플러에 대었던 자국이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며 약을 발라주었던 그 흉터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더 이상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질투는 아직 사랑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위장에서부터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심장수술을 받는 동안 다른 여자의 침대에 누워있는 그 남자가 역겨웠습니다. 그 여자의 뻔뻔함이 역겨웠고 제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이민준 참 잘도 자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만 흐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 푹 자도. 음악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보게 될 테니까. 저는 댓글을 달지도 화나요를 누르지도 욕설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1장, 2장, 3장, 게시물 링크까지 저장했습니다. 음악,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밤은 뜬 눈으로 지새우겠지만 이 남자를 위해 우는 마지막 밤이 될 것입니다. 병원 창밖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동이 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어제의 유약하고 순종적이었던 김수진은 죽을 것입니다. 새벽 5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스텐트 삽입은 성공했고 혈관이 뚫렸습니다. 어머님을 제때 데려오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이 파열될 뻔했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옮길 테니 가족분은 잠시 면회는 가능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어머니가 사셨다. 적어도 제 양심의 가책은 덜었습니다. 저는 그 배신자를 대신해 자식된 도리를 다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님이 누워 계셨고 주위에는 온갖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생명의 붉은 기가 조금 돌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하셨고 눈을 감은 채 가슴이 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검버섯 가득한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은 어제만 해도 제 얼굴을 가리키며 이 집안은 법도가 엄하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할 생각이나 해 라고 꾸짖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손 안에 힘없이 놓여 차갑고 연약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손주들에게 줄 축의금을 지키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6시경 희미한 아침 햇살이 병원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제 꽃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박 여사님이 살짝 몸을 뒤척이시더니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의 흐릿한 시선이 새하얀 천장을 훑고 링거액이 떨어지는 것을 보다가 마침내 제 얼굴에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여기가 어딘지 제가 누군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출입문 쪽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들을 찾고 계셨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박 여사님의 눈빛이 어두워지며 실망과 고통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민준이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흐느낌을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급한 출장이 생겨서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니. 박 여사님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세상 물정과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의 버릇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음악 어머니는 제 몸에 걸쳐진 구겨진 잠옷을, 퉁퉁 부은 붉은 눈을, 그리고 제 손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탁한 눈물 한 방울이 굴러떨어져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가만히 힘주어 잡으셨습니다.
그 약한 악수는 천마디 사과를 대신했고 제가 받아본 가장 쓰디쓴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자. 어머니가 가냘프게 속삭였습니다. 네,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 집에 갈래. 여기 있기 싫어. 돈 아까워. 안 돼요. 어머니, 이제 막 수술하셨잖아요. 최소 일주일은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코에 꽂힌 산소 호흡기를 단호하게 빼버렸습니다. 보조 장치일 뿐이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해졌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무서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음악 집에 갈 거야. 나 안 죽어. 집에 가서 그놈의 출장이 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저는 어머니를 보며 지금은 누구도 어머니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강심제였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눈물을 삼키고 의사를 불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참의 설득에도 소용이 없자 의사는 가족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간호사가 동행하는 의료용 차량을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조기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아침 7시 구급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휠체어에 태워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신혼방은 여전히 싸늘했고 민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방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드렸습니다. 음악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제가 죽 좀 끓여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넓은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습니다. 쓰러질 듯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과 잔인할 정도의 냉철함이 눈을 감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 비웃는 듯한 입꼬리. 저는 잠옷을 벗고 우아한 크림색 실크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고 창백함을 가리기 위해 립스틱만 살짝 발랐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버지가 혼수품으로 정성껏 골라주신 벨벳 장미 화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붉은 꽃송이들이 햇살 아래 긍지 높게 피어 있었고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들고 꽃에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한가로운 사람처럼 동작 하나하나가 느리고 평온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악 민준 씨의 차였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라탄 의자를 끌어다 화분 옆에 앉았습니다. 방금 끓인 따뜻한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현관문에서 열쇠가 꽂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섰습니다. 헝클어진 모습, 느슨하게 풀어진 넥타이, 구겨진 셔츠, 그리고 하얀 셔츠 기세는 미처 닦지 못한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꽃을 보며 환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요? 출장 힘들었겠네요. 민준 씨는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운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금 모습은 어제였다면 제가 안타까워하며 달려가 옷을 벗겨주고 레몬차를 타주었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치 올가미처럼 목에 걸린 흐트러진 넥타이, 기름때와 땀으로 얼룩진 구겨진 하얀 셔츠, 그리고 코를 찌르는 유라의 저렴하고 독한 향수 냄새를 맡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제 손에 들린 찻잔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노골적인 불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민준 씨와 유라가 짠 각본 속에서 지금쯤 저는 침대에서 울며불며 눈이 퉁퉁 부어 있거나 절망에 빠져 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하고 있어야 했을 겁니다. 제 평온함, 음악이 여유롭게 식물에 물을 주고 차를 마시는 모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가볍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유리 표면에 부딪히며 쨍하는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지도 마중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남편이라 부르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왔어요? 출장 힘들었겠네요. 제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파도치는 호수에 던져지는 차가운 돌멩이처럼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는 움찔하며 아담의 사과가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와 막 전투에서 돌아온 가장의 위엄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며 걸었습니다. 굵은 목소리가 음악 찔리는 마음을 감추려는 듯 일부러 크게 울렸습니다. 힘들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당신은 내가 놀러 다녀온 줄 아나? 밤새 세관통과 서류 처리하느라 죽을 뻔했어. 집에 오면 아내가 걱정도 해주고 밥도 차려줄 줄 알았더니 웬걸. 그는 저를 곁눈질하고는 연기 하나 피어오르지 않는 썰렁한 부엌을 보았습니다. 웬걸. 아내는 집에서 신선처럼 편하게 앉아서 아침부터 꽃 구경에 차나 마시고 있네. 당신 정말 대단하다, 김수진. 남편은 죽도록 일하는데 집에서는 태평하게 있단 말이지. 듣자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지만 음악 화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누워 계셨고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모범적인 남편 연기를 언제까지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피곤해요? 저는 앉은 자세 그대로 물었습니다. 뜨거운 찻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 전화도 못 받을 만큼 피곤했어요. 물을 따르려던 민준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어깨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회의 중에는 전화기 꺼야 하는 게 회사 규정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무슨 전화기를 그렇게 많이 해? 집에 불이라도 음악 났어. 사람이 죽기라도 했어? 왜 그렇게 난리야? 불이 나고 사람이 죽어.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어찌나 씁쓸하던지요. 네, 불은 나지 않았지만 사람이 죽을 뻔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의 친어머니였어요. 저는 일어나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디서 회의했길래 술 냄새랑 여자 향수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해요? 당신 파트너는 이렇게 선정적이고 저렴한 향수를 쓰나 봐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기 옷냄새를 맡고는 한 걸음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님 접대하려면 술은 마셔야지. 향수는 아마 식당 여직원들 냄새가 밴 거겠지. 의심 좀 그만해. 결혼하자마자 남편 그렇게 꽉 잡으려고. 그는 또다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청혼하던 날 저를 애틋하게 바라보던 그 눈은 이제 회피와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북풍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출장에 너무 열중하다가 나중에 돌아봤을 땐 후회해도 소용없게 될까봐 걱정돼서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부부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민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어디가? 배고프니까 뭐라도 좀 만들어 와. 아내 노릇을 어떻게 하길래 남편이 돌아왔는데 따뜻한 해장국 한 그릇이 없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문틀을 너무 꽉 잡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신혼 첫날 밤에 저를 버리고 음악 어머니의 생사를 내팽개쳤습니다. 이제 돌아와서는 마치 황제처럼 시중 들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 돌아섰습니다. 음악 불타는 눈으로 민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 위선적인 얼굴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를 어머니 방으로 끌고 가 그의 무심함이 낳은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준 씨의 스마트폰 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음악 화면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감히 전화를 받지 못했고
저는 수화기 저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침묵이 음악 넓지만 답답한 거실을 감쌌습니다. 스마트폰 벨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며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민준 씨는 뜨거운 석탄을 쥔 듯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거절 버튼 위를 맴돌았지만 누르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요? 파트너가 일찍도 전화했네요. 저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습니다. 음악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꿀꺽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무음 버튼으로 넘긴 뒤 황급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아, 모르는 번호야. 보험이나 부동산 광고겠지. 받아서 뭐해? 시끄럽게. 그래요? 모르는 번호인데 당신은 식은땀까지 흘리네요. 저는 마치 면도날로 그의 거짓 평온을 살살 베어내듯 한 글자 한 글자 느리게 내뱉었습니다. 민준 씨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저리는 자들의 전형적인 방어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유리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음악 그 비꼬는 말투 좀 그만둬. 난 밤새 힘들게 일하고 왔어.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당신은 사사건건 트집이잖아. 당신 꼴을 좀 봐. 남의 아내는 살갑게 밥 차려주고 물 떠다 주는데 내 아내는 죽상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회사에서 자는 게 나았어. 회사에서 자고 싶어요. 아니면 옛 연인 집에서 자고 싶어요. 제 질문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가벼웠지만 마치 폭탄처럼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는 멍하니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뚫어지게 음악 쳐다보았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그의 눈동자에서 극심한 공포를 보았지만 아주 빠르게 교활한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옛 연인? 당신 강박증이라도 있어? 유라는 몇 년 전에 해외로 갔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유라 씨 이름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스스로 실토하세요? 저는 그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 거짓말 정말 못하네요. 제가 다 창피할 정도로요. 민준 씨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려 했지만 제 너무나도 침착한 태도에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분을 사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말 섞기 싫어. 여자들이란 정말 골치 아파. 나 씻을 테니까 방해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욕실로 낸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물소리가 콸콸 쏟아졌지만 저는 그것이 제 감시의 눈을 피하고 몰래 스마트폰을 확인하려는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로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김수진, 침착해야 해. 이 연극은 이제 겨우 서막일 뿐이야. 저는 부엌으로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식탁 위에 둔 제 스마트폰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행복아파트 주민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 평소 이 단톡방은 단수 공지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용도로만 쓰였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활발했습니다. 902호 아줌마. 어머, 다들 오늘 아침 핫한 사진 봤어요? 어제 12층에 새로 이사 온 새댁 남편이라던데. 5층 언니, 어디요? 다시 보내줘요. 메시지 밀려서 못 봤어요. 902호 아줌마, 사진 여기요. 비동사는 유라라는 애가 올렸더라고요. 친구 공개인데 우리 딸이 걔랑 친구라서 봤대요. 여러분 보라고 캡처했어요. 세상에,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옛 연인 손을 저렇게 잡고 있으면 집에 있는 새댁은 눈물 마를 날 없겠네. 저는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세이코 시계와 결혼 반지를 낀 손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십 쌍의 호기심 어린 이웃들의 눈에 의해 확대되고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익명 아내분 불쌍하다. 근데 듣자 하니 오늘 아침에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꽃에 물 주고 웃고 있었다던데? 아마 속도 위반이나 돈 보고 결혼한 거겠지. 사랑은 무슨. 902호 아줌마. 크큰 남편이 바람 피워도 태어난 여자는 둘 중 하나야. 정신이 나갔거나 그 여자도 별 볼 일 없거나
유유상종이지. 음악. 한 줄 한 줄의 메시지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눈앞에서 춤을 추며 심장을 찔렀습니다.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공개적인 모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이것이 증거라고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욕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단톡방 메시지를 읽었거나 누군가 그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는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화면에는 여전히 주민 단톡방 채팅창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와 제 스마트폰을 낚아채 소파에 던졌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당신 남편에 대해 그렇게 떠들게 내버려 둬도 괜찮아? 내가 뭘요? 저는 억눌린 목소리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에요. 내가 한 짓이에요? 누가 그 여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 올리게 했어요? 이제 와서 나를 탓해요? 민준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는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닥쳐. 당신은 내 아내야. 당연히 내 편을 들고 나를 변호해야지. 이제 온 동네가 나를 뭐라고 보겠어.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여자야. 남편 체면 하나 세워주지 못하다니. 짝.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그를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 쪽에서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와 민준 씨 모두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어머니의 산발이 지팡이가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오려다 힘이 붙여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다시 들어가신 모양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어머니 방을 가리키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 왜 방에 계셔? 당신이 엄마 모셔와 놓고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당신이 말할 기회를 줬어요?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어머니 안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면 자기 꼬리 감추기에만 급급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주워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민준 씨는 허둥지둥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엄한 어머니와 마주하는 것이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짓을 어머니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돌아서서 목소리를 낮춰 애원했습니다. 아까의 뻔뻔한 얼굴은 사라지고 비열하고 한심한 모습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뭐 들으셨을까? 너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 심장 안 좋으시잖아. 들으시면 충격받아서 돌아가실지도 몰라. 제발 부탁이야. 이제야 어머니가 심장병 있는 게 생각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어머니 응급실 가셨다고 미친 듯이 전화할 때 당신은 어디서 회의 중이셨는데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유라의 번호였습니다. 아직 차단하지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금액 500만 원. 내용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기에게 수신인 김유라. 시간은 어젯밤 11시 30분. 그리고 도발적인 내용의 짧은 메시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 빌려줘서 고마워요 언니. 민준 오빠 통이 크더라고요. 넘어져서 다쳤다고 위로금으로 명품백 사줬어요. 오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남자들이란 게 다 한순간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제 안에 피가 들끓었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은 제 넉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주머니를 탈탈 털고 결혼 예물까지 팔아 그의 어머니 수술비 5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같은 시간에 애인에게 명품백 사주라고 5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송금한 것입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식탁을 짚었습니다. 손톱이 나무 표면을 긁으며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감정적인 배신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풀 죽어 앉아있는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제가 무엇을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계셨고 막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제가 소리치면 어머니가 듣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젯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 앞에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와 수신인 이름을 보자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리다 못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이 어떻게 이걸? 그 여자가 보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 자금, 다음 달 은행 대출 갚을 돈으로 여자한테 돈을 뿌려요. 당신 인간이긴 해요. 이민준. 민준 씨는 벌떡 음악 일어나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그 애가 빌린 거야. 맞아, 빌린 거. 유라가 돈이 급해서 나한테 잠깐 도와달라고 했어. 며칠 뒤에 바로 갚을 거야. 이상한 상상 좀 하지 마. 빌린 거라고요? 빌렸는데 이체 내역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기에게예요. 내가 당신이 끌고 다니는 소인 줄 알아요. 민준 씨는 할 말이 궁해졌습니다. 그는 막무가내 깡패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돈 한 푼에 그렇게 벌벌 떨어? 500만 원이 뭐 어쨌다고? 내일 계약만 성사시키면 내가 2배, 10배로 벌어다 줄 테니까 거기 서서 잔소리 좀 그만해. 귀 아파 죽겠네. 그 말을 하며 그는 제 손을 세게 뿌리치고 침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거기서요. 저는 나지막하지만 위압적으로 외쳤습니다. 민준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고 처음으로 제 눈에서 순종과 인내가 아닌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부부의 정을 모두 태워버리는 차가운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계약해서 10배로 벌어다 준다고 했죠?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 태도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화를 내고 울고 투덜거리다 음악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마치 빙상 같았습니다. 수면 위는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어떤 배든 뚫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얼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민준 씨는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시선은 불안하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지금 큰 프로젝트 하나 추진 중인데 거의 성사 직전이야. 수익만 수억이라고. 그때 되면 당신이 말하는 500만 원은 푼돈이야. 두고 보라고. 그는 또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의 허세는 이미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업이 요즘 엉망이고 재고는 쌓여가며 빚이 산더미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큰 프로젝트? 분명 술 친구들과의 망상에 불과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악 의미심장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믿을게요. 그럼 그 계약서 가져와 봐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정말 큰 계약이 맞다면 500만 원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을게요. 민준 씨는 찔리는지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계약서는 회사에 있지. 중요한 서류를 누가 집에 아무렇게나 던져둬? 그리고 당신이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보겠다는 거야? 밥이나 해.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씻고 푹 쉬세요. 이따 오후에 회사 가서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 제가 당신 회사 회계팀 김 대리님한테 전화해서 그게 무슨 프로젝트인지 물어볼게요. 김 대리 이름이 나오자 민준 씨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김 대리는 제 절친한 친구이자 민준 씨의 회계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김 대리에게 전화하면 그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즉시 탄로 날 것이었습니다. 너 감히.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를 넘지 마. 부부 사이에 왜 자꾸 남을 끌어들여서 나를 감시하려고 해? 감시가 아니라 이 가정의 재산을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송금한 500만 원, 그리고 제가 어머니 수술비로 낸 5천만 원, 합쳐서 5,500만 원이 12시간도 안 돼서 사라졌어요. 돈이 조개 껍데기인 줄 알아요? 민준 씨는 5천만 원 수술비라는 말에 멍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너 5천만 원 냈다고? 돈이 어디서 났어? 축의금이요. 우리 부모님이 미천하라고 주신 돈. 그거 다 털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여자한테 돈 뿌리는 동안 나는 당신 어머니 살리려고 결혼 예물까지 팔았어요. 어때요? 창피하지 않아요? 이민준 씨.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채찍이 되어 민준 씨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손을 힘없이 늘어뜨렸습니다. 적나라한 진실 앞에 그는 더 이상 부인하거나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어머니 방 쪽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공포와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회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기 싫고 어머니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민준 씨가 더듬거리며 사과나 변명을 하려던 순간 띵동 현관 벨 소리가 울리며 끊어질 듯 팽팽했던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저와 민준 씨 모두 깜짝 놀라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이른 아침인데. 민준 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았습니다. 누구 불렀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벨소리가 다시 더 다급하고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망설이며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음악 한숨을 쉬고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녹색 유니폼을 입은 배달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주 크고 화려한 비싼 수입산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배달 기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민준 씨 댁 맞으시죠? 민준 씨에게 보내는 축하 꽃다발입니다. 민준 씨는 자기 이름이 들리자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꽃? 누가 보냈어? 제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꽃송이들 사이에 분홍색 카드가 정중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짙은 장비 향기가 익숙하고 선정적인 향수 냄새와 뒤섞여 물씬 풍겼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 민준 씨가 들을 수 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집에 있는 골칫덩이 해결한 거 축하해. 자기. 오늘 밤에 우리 옛날 거기서 또 만나. 기다릴게. 사랑해. 너의 D가. D? 유라유라의 D인가. 그녀는 감히 내 면전에서 우리 집까지 꽃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선전포고였고 본처에게 가하는 극한의 모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잿더미처럼 굳어버린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며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드를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조각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미소를. 민준 씨, 이 꽃다발 예쁘지 않아요? 꼭 피 같네요. 저는 음악 부엌으로 직행해 선반에 있던 번쩍이는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음악 더듬거렸습니다. 수진아, 너 뭐 하려는 거야? 진정해. 이상한 짓 하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과도를 든 채 꽃다발로 다가갔습니다. 휙! 저는 손을 휘둘러 붉은 장미꽃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꽃잎들이 마치 폭죽처럼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꽃은 쓰레기통에나 어울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리고 당신도 오늘 밤 이 집을 나가면 당신도 이 꽃다발꼴이 될 줄 알아요. 바로 그때 어머니 침실에서 격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쉬었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수진이, 너희 둘 다 당장 이리 들어와. 어머니의 부름은 맑은 하늘에 치는 날벼락처럼 화약 냄새 자욱한 거실의 분위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짝 열려있는 어머니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박 여사님의 위세는 돌아가신 시아버님마저도 한 수 접어줄 정도였는데 하물며 방금 큰 죄를 지은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꽃잔해를 쳐다보고는 발로 툭 차서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행주에 손을 닦았습니다. 들어가요. 어머니가 부르시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여기까지 나와서 당신 목덜미를 끌고 들어가길 바라요? 저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비아냥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음악 꿀꺽 침을 삼키고 마지못해 제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방으로 들어서자 파스 냄새와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는 베개를 2개 겹쳐 높이 벤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지만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준 씨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시선에 공간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민준 씨가 더듬거리며 감히 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다. 박 여사님이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금 죽으면 내 놈한테 너무 편한 일이지.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려고 살아있다.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수진아, 나 좀 일으켜다오. 저는 서둘러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해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숨을 고르시더니 방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저기 앉아라. 수진이는 여기 서 있고 민준 씨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모습은 어릴 적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께 벌을 받던 때와 똑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음악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수진아, 어젯밤 있었던 일 처음부터 끝까지 저놈한테 다 얘기해라.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저놈이 집 나갈 때부터 네가 나 없고 병원 갈 때까지. 어머니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민준 씨를 꾸짖을 줄 알았는데 제게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고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음악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습니다. 과장도 하소연도 없이 그저 적나라한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라의 전화에 대해 민준 씨가 신혼 첫날 밤에 저를 버리고 애인에게 달려간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걸었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시를 잡아 차가운 응급실에서 혼자 고군분투했던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의금 5천만 원과 금 예물을 전부 털어 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들을수록 민준 씨의 고개는 점점 더 숙여졌습니다. 그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서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조각상처럼 앉아 계셨지만 이불 끝을 쥔 앙상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려
낡은 잠옷깃을 적셨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님이 갑자기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김 변호사님. 법을 잘 아시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재산 관련해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네, 바로 와주세요. 민준 씨는 변호사와 재산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고개를 탱들었습니다. 눈이 공포로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뭐 하시려는 거예요? 왜 김 변호사님을 불러요? 집안일은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야죠. 조용히 해결해? 박 여사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분노에 차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네가 이 집을 집이라고 생각하긴 해? 내 아내를 아내로, 나를 엄마로 생각하긴 하냐고. 음악 신혼 첫날 밤에 바람 피우러 나가서 내 엄마가 죽을 뻔하게 만들어? 내 아내가 피 같은 돈이랑 예물 팔아서 나를 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조용히 해결하자고?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격하게 기침을 했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머니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밀치고 옷장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아, 옷장 열고 금고 구석에 있는 나무 상자 좀 꺼내다오. 열쇠는 여기 있다. 어머니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열쇠가 달린 목걸이를 풀어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음악 열쇠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고 정교하게 조각된 묵직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땅 문서 뭉치와 통장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똑똑히 봐라. 박 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흘린 피와 땀이다. 나는 나중에 죽으면 너한테 전부 남겨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늘 내 생각이 바뀌었다. 민준 씨는 마치 홀린 듯 나무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두려움이 뒤섞여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가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 빚의 유라에게 쓴 거금까지. 그는 목마른 도박꾼과 같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권을 박탈한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민준 씨는 침대 옆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악어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맹세할게요. 저 유라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걔가 아파서 잠깐 들른 것뿐이에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입 닥쳐. 박 여사님이 소리치며 손을 들어 민준 씨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아픈 사람의 손찌검이라 강하지는 않았지만 민준 씨를 침묵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귀까지 먹은 줄 알아? 수진이가 나한테 다 얘기했다. 500만 원 문자, 네가 받은 그 꽃다발. 언제까지 나를 속일 셈이냐.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통장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라. 어머니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열어보니 5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다. 네가 이걸로 예물 다시 사고 병원비 메꿔라. 남은 돈은 네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 이놈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마라. 엄마, 왜 쟤한테 줘요? 쟤는 남이잖아요. 제가 엄마 친아들이라고요. 민준 씨가 소리치며 제 손에 있는 통장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뒤로 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돈을 뺏으려고요? 어머니가 여기 누워 계시는데 감히 깡패 짓을 해요? 박 여사님은 민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실망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쟤는 남이지만 어젯밤에 내 목숨을 구했다. 너는 친아들이지만 나를 죽게 내버려뒀어. 이제부터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이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네가 그 여우 같은 년이랑 계속 엮이면 이 집에서 쫓아낼 거다. 나는 말하면 하는 사람이야. 바로 그때
현관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어머니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의 경제권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 그가 방금 짓밟았던 며느리, 제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 김 변호사님을 맞이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 씨가 테이블 밑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증오와 계산으로 가득 차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계속 계산해 보시지, 이민준 씨. 이 연극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으니까. 김 변호사님이 들어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제게 재산관리 위임 절차를 밟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끼어들려 했지만 김 변호사님의 단호한 법적 논리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일이 끝나고 김 변호사님이 돌아가자 박 여사님은 기진맥진하여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을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떡이 사라지니 아쉬워요.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가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붉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너 대단하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마법이라도 부렸어? 엄마 돈 좀 쥐었다고 우쭐대지 마.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이 집도 공동재산이야. 혼자 다 삼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당신처럼 욕심 많지 않아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것만 지킬 뿐. 쓰레기 같은 건 기꺼이 버릴 거예요. 쓰레기? 민준 씨가 비웃으며 일어나 제게 바싹 다가왔습니다. 뜨겁고 진한 담배 냄새가 섞인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야? 나? 아니면 유라? 명심해, 당신은 서류상의 아내일 뿐이야. 내 마음, 내 몸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당신도 잘 알 텐데 누구에게 속했든 그 사람한테 가져가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대신 당신 빚더미도 같이 가져가는 거 잊지 말고요. 나한테까지 엮이게 하지 말고. 민준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빚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구야? 제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짧은 치마, 짙은 화장, 코를 찌르는 선정적인 향수 냄새,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 씨가 사준 5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제 어깨 너머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민준 오빠 재킷 돌려주러 왔어요. 어젯밤에 너무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우리 집 침대 머리맡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유라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도발적인 꽃다발을 보낸 직후 감히 본처의 소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 씨의 남색 재킷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접혀 있었지만 저는 재킷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하얀 셔츠깃에 선명한 붉은 립스틱 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 누가 들어오래? 저는 문을 막아선 채 차가운 철제 문틀을 꽉 쥐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얼굴을 핥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요. 유라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풍경소리처럼 맑았지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어깨 뒤로 넘겼고 그 덕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있는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몸을 기울여 깊게 파인 가슴골을 드러내며 독을 품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제가 좋은 뜻으로 민준 오빠 옷 돌려주러 왔는데 손님을 내쫓으려 하시네. 그리고 듣자 하니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저도 도리상 한번 찾아뵈려고요.
저랑 어머님 한때는 아주 친했잖아요. 친했다는 말을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길게 느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전에 민준 씨와 사귈 때 박 여사님도 그녀를 예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재벌을 따라 민준 씨를 버린 후 어머니는 그녀와 연을 끊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말을 꺼내는 것은 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까짓게 우리 어머니를 뵐 자격은 없어. 그 너덜너덜한 옷이나 가지고 썩 꺼져. 저는 그녀 손에 있던 옷을 낚아채 문을 쾅 닫으려 했지만 유라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녀는 뾰족한 하이힐을 신은 발을 문틈에 끼워 넣어 닿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민준, 오빠, 집에 있어요? 내가 옷 가져왔는데. 이리 좀 와봐요. 당신 아내가 나 쫓아내려고 하잖아. 거실에 앉아있던 민준 씨는 유라의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유라야, 네가 여긴 어떻게?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민준 씨는 저를 한번 보고 유라를 한번 보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소란을 피울까봐, 어머니가 들을까봐, 그리고 이 일부이처의 상황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불태워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유라는 민준 씨가 나오자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발을 빼고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걱정돼서 왔지. 어젯밤에 너무 급하게 가서 옷도 놓고 가고 추울까봐. 그리고 오빠 보고 싶었어. 오빠가 저 여자랑 같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 그녀는 저를 경멸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옆으로 밀치고 나가 유라의 손을 잡고 속삭이며 달랬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네가 나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지금은 좀 곤란하니까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전화할게. 싫어. 유라가 발을 구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나 목말라. 집에 들어가서 물 한 잔도 안 줄 거야? 수진 언니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닐 텐데. 저는 눈앞에 막장극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유유상종이었습니다. 저는 문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물 마시고 싶다고? 들어와. 마침 너한테 돈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유라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돈 계산이요? 들어오면 알게 될 거야. 저는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따라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라는 민준 씨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도 제가 무슨 꿍꿍이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허락하자 유라는 신이 나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나무 바닥 위에서 못 박는 소리처럼 또각거렸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도전적인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옆 의자에 주눅든 채 앉아 어머니 방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자, 수진 언니. 저랑 무슨 돈 계산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추계금을 아직 안 냈나요?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 500만 원 이체 내역 캡처 사진을 열어 테이블 위에 놓고 유라 쪽으로 밀었습니다. 물 마셔. 우리 집 물 깨끗해. 불륜녀 냄새는 안 나니까. 다 마시고 이 500만 원 갚아. 어젯밤 내 남편 시중 든 서비스 비용 100만 원 추가해서. 총 600만 원. 유라는 스마트폰을 들어보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농담도 잘하시네. 이 돈은 민준 오빠가 나한테 준 선물이에요.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요.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달래요? 남편 간수도 못해서 남편이 딴 여자한테 돈 쓰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하지. 저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랑 결혼한 게 창피해. 하지만 돈은 우리 부부가 땀 흘려 번 돈이야. 민법에 따르면 이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이야. 민준 씨가 내 동의 없이 당신한테 임의로 줬으니 나는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안 갚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거야. 아, 그리고 유부남에게 돈 받은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돼서
위자료 청구 소송감인 거 알지? 저는 마치 변호사처럼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며칠 전부터 불길한 예감에 밤새 법조항을 읽어둔 것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 쪽으로 돌아 그의 팔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오빠, 당신 아내 좀 봐. 나 고소하겠대. 당신은 남편이면서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서 놀게 놔둬? 뭐라고 말 좀 해봐. 민준 씨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자 변비 걸린 사람처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수진아, 적당히 좀 해. 푼돈 몇 푼 가지고 집안 뒤집을 셈이야. 유라는 손님이야. 사람 협박하지 마. 그 돈은 내가 내 월급에서 가불해서 빌려준 거야. 나중에 내가 공동 자금으로 채워 넣으면 되잖아. 뭘로 갚을 건데요? 제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당신 머리끝까지 찬 빚으로요. 아니면 아까 허풍 떨던 그 허황된 프로젝트로요. 너. 민준 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저를 때린 것도 제가 민준 씨를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라가 민준 씨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민준 씨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날 속였어. 자기는 돈 걱정 없는 사장님이라며. 알고 보니 빚더미였어. 마누라 돈 훔쳐서 나한테 썼던 거야? 이 사기꾼 같은 놈. 민준 씨는 뺨을 감싸준 채 방금 전까지 애교를 부리던 애인이 순식간에 돌변한 것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유라야, 무슨 소리야. 닥쳐. 이 돈이나 저 여자한테 돌려줘. 나도 당신네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 유라는 5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민준 씨에게 세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조작했습니다. 띵동.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됐지. 내가 당신네 집에 적선한 셈쳐. 다시는 나 찾아올 생각 마. 이 찌질아. 유라는 욕을 한마디 내뱉고 꼼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굽이 또각거리며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그녀 등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씨는 되돌려 받은 핸드백을 든 채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걷어차인 개처럼 처량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방금 늘어난 계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돈은 돌려받았으니까요. 어때요?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애인이네요. 당신 돈을 사랑한 건지, 당신을 사랑한 건지, 이제 좀 알겠어요? 민준 씨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과 완전한 붕괴뿐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애인도, 그리고 곧 이 가정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쾌함을 느끼기도 전에 어머니 침실 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침 소리도 부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리치며 스마트폰을 던지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 여사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침대 시트 끝을 꽉 쥐고 있었고 눈은 뒤집혔으며 입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뇌졸중. 어머니는 모든 것을 들으셨고 방금 전에 삼자대면 막장극이 준 충격이 어머니를 두 번째로 쓰러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머리를 받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 119 불러. 빨리 119 부르라고. 어머니 뇌졸중 오셨어. 민준 씨는 문간에 얼어붙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민준 씨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지고 재앙의 냄새로 가득한 방 안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남자, 내 남편,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 도망쳤습니다. 의사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자신의 비겁한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친 것입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울부짖으며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영원처럼 긴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시어머니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졌고 눈은 뒤집혔으며 숨소리는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한쪽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다른 쪽 손은 마지막 기댈 곳을 찾듯 제 옷자락을 경련하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 절규가 정호의 아파트 복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맞은편 집 문이 열리고 반장님인 8층 아저씨와 옆집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박 여사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더 묻지도 않고 즉시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반장님이 박 여사님을 등에 업었고 아주머니가 다리를 받쳤습니다. 저는 신분증 몇 개를 챙겨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1층에 내려오니 앱으로 부른 택시가 막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등을 돌리고 도망친 순간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빙산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내려다보자 끝없는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평생을 깐깐하게 가풍을 지키며 사셨던 분이 결국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아들의 손에 의해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렸습니다. 차가 질주하는 동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수진아, 엄마 어떠셔? 구급차는 왔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더듬거렸고 쌩쌩거리는 바람 소리와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안부를 물을 자격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당신한테 피해 갈까봐 무서워요? 아니면 또 병원비 내야 할까봐? 아니, 나는 돈 빌리러. 맞아, 돈 구하러 가는 중이야. 민준 씨가 허둥지둥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 먼저 엄마 모시고 병원 가 있어. 나 금방 갈게. 오지 마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한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서 어머니 수의나 사오세요. 당신이 어머니를 죽인 거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간접 살인자의 변명은 단 한마디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겁에 질린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망가진 가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두 번째 생사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 완전히 고독하게 싸웠습니다.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환자분은 심장질환 기저에 광범위한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지혈하고 뇌압을 낮췄습니다. 생명은 구했지만 의사는 말을 흐리며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요. 선생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 견딜 수 있어요.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 들었습니다. 후유증이 매우 심각할 겁니다. 환자분은 우측 반신이 마비되었고 안면 마비, 일시적인 언어 장애가 왔습니다.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간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신마비, 실어증.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불호령을 내리던 위험 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이제는 한자리에 누워 먹고 배설하는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결코 그분의 귀한 아들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집에서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고
한쪽 신발끈은 풀려 있었으며 얼굴은 술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마 용기를 내기 위해 어디선가 몇 장 걸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민준 씨는 달려와 제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 수진아, 말 좀 해봐. 저는 그의 손을 쳐내고 마치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옷에 먼지를 털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서 당신의 효심 깊은 아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실 거예요. 그럼 의사가 뭐래? 민준 씨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 즉 불효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그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반신마비, 한자리에 누워서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가서 간병할 거예요. 아니면 사람 쓸 거예요. 돈은 어디 있고요. 민준 씨는 마비와 돈이라는 말에 얼굴이 다시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마비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회사는 빚더미에 아내는 악귀처럼 돈을 쥐고 있고 이제 엄마까지 누워버렸으니 사람 쓸 돈이 어디 있어. 수진아, 내가 어떻게 좀 해봐. 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 간병해. 내 월급 쥐꼬리만 한데 이래봤자 뭐해. 짝, 이번에는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민준 씨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 고통, 경멸이 담긴 따귀였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닥쳐. 저는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더러 회사를 그만두래? 내가 그만두면 당신이 나 먹여 살릴 거야? 뭘로? 당신 빚더미로? 아니면 여자한테 뿌리는 돈으로? 당신은 남자잖아. 엄마가 쓰러졌는데 걱정은 안 하고 아내한테 다 떠넘겨? 당신 인간이긴 해. 민준 씨는 뺨을 감싸진 채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반격하려 했지만 제 이글거리는 눈빛, 자기 영역을 지키는 어미 짐승 같은 눈빛을 보고는 주춤했습니다. 회복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이동식 침대를 밀어 박 여사님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누워서 눈을 뜬 채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얼굴은 처져 있었고 입가에서는 침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진 위험 있는 모습이 자신이 마지막 기댈 곳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일 후 박 여사님은 정신이 좀 더 또렷해졌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눈빛과 멀쩡한 왼쪽 손의 움직임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상주했습니다. 민준 씨는 돈을 구하러 다닌다는 핑계로 자취를 감췄지만 실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용변을 치우는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어머니께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리고 있는데 민준 씨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척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담보대출 서류였습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목에 칼이라도 들이밀었으니 이런 무모한 짓까지 감행했을 겁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지 않고 곧장 침대로 다가가 어머니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한테 화나신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조폭들이 제 손을 자르겠다고 협박해요. 엄마,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위임장에 서명해서 집문서 좀 잠깐만 빌려주세요. 은행에 담보 잡고 자금 회전만 되면 바로 찾아올게요. 박 여사님은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손짓하여 입을 닦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왼손으로 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뜻을 알아차리고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딱딱한 파일에 받쳐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힘겹게 펜을 쥐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하얀 종이 위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천천히 쓰셨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져 위임장에 서명해 주기를 바라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5분이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박 여사님은 펜을 놓고 숨을 내쉬며 종이를 민준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준 씨는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글을 읽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더니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비뚤어졌지만 분명한 두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수진이 것이다. 너는 꺼져라. 엄마, 미쳤어요. 민준 씨가 소리치며 어머니를 흔들려 했습니다. 왜 쟤한테 줘요? 쟤는 남이고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 노망 나셨어요. 저는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민준 씨를 세게 밀쳐냈습니다. 비켜요. 글자도 못 읽어요? 엄마가 당신더러 꺼지래요. 이게 어머니 뜻이에요. 김 변호사님이 저번에 유언장이랑 명예 이전 서류 다 처리해 주셨어요. 이제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당신은 팔 권리가 전혀 없어요.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 무너졌습니다. 집도 돈도 보호막이 되어주던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독한 사람. 민준 씨는 자기 어머니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핏발선 눈으로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친아들은 버리고 며느리를 구하는군요. 두고 보세요.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플라스틱 의자를 세게 걷어차고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발소리처럼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두 줄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왼손으로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신뢰와 부담감을 넘겨주는 악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특수 차량을 빌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집은 제가 떠났을 때와 같았지만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날 제가 베어버린 장미꽃들은 벽 구석에서 새까맣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옷도 절반쯤 사라졌습니다. 아마 친구 집에 얹혀 살거나 빚을 피해 어딘가에 숨어 지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동안 어머니를 돌봐줄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휴가를 냈습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과 바람을 들여 음울한 기운을 쫓아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벨벳 장미 한 다발을 사와 크리스털 화병에 꽂아 거실 테이블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화병 옆에 단정하게 놓았습니다. 오후에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토했습니다. 아마 남은 짐을 챙기러 왔거나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 온 것이겠지요. 집에 들어선 그는 제가 화려한 장미꽃 옆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다음날 아침과 똑같은 광경이었지만 우리의 위치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왔어요? 여기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준 씨는 주눅든 채 앉았습니다. 눈은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고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산이 빠르네. 집 차지하고 나니 나를 길거리로 내쫓는군.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가 당신이 도박으로 날리지 못하게 어머니가 머무실 곳을 지키려고 제게 주신 거예요. 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건 바람 피우고 불효하고 비겁한 인간과 더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명해요. 민준 씨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갑자기 애원하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죽어. 사채업자들이 나를 쫓고 있어. 제발 여기서 지내게 해줘. 내가 약속할게.
정신 차리고 일하고 어머니도 잘 모실게.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신혼 첫날 밤에 도망쳤을 때, 당신이 유라에게 500만 원을 보냈을 때,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집문서를 담보 잡으려 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 돌아올 길을 모두 불태웠어요. 나는 당신 인생을 구원해줄 성인이 아니에요.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은 한 여자일 뿐이에요. 저는 펜을 그의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요. 서명하고 떠나면 돼요. 당신이 유라에게 줬던 돈 500만 원을 줄게요. 그걸로 당분간 살 미천으로 써요. 짧았던 부부의 연에 대한 내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해요. 500만 원. 비아냥 가득한 액수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펜을 잡고 서류에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좋아, 너 잘났다, 김수진.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 그는 제가 준비해둔 돈다발을 낚아채고 낡은 옷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텅 빈 복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고독하고 처참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몸에 붙어있던 악성 종양을 떼어낸 것처럼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향기를 내뿜는 붉은 장미 화병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오늘부터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아둔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저는 길가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평온. 제가 바라던 그대로였습니다. 제 미적 감각과 정성 덕분에 꽃집은 항상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살기에 충분했고 무엇보다 자유롭고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셨던 박 여사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이혼했지만 차마 그분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반신마비의 아들은 행방불명인 것을 보고는 가엾게 여겨 허락하셨습니다. 매일 간병인을 고용하고 저녁에는 제가 돌아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간단한 단어를 몇 마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 손을 잡고 더듬거리며 수진이 착해, 착해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식 교육에 실패했던 한 어머니의 뒤늦지만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낡고 찢어진 비옷을 입은 한 초라한 남자가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깡마른 몸, 구부정한 등, 수염으로 뒤덮인 짙은 얼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고작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듣자 하니 이혼 후 500만 원으로 도박에 손을 댔다가 전부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막노동과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라는 그가 빈털터리가 된 것을 알자마자 부동산 재벌과 눈이 맞아 그를 차버렸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불빛으로 환한 꽃집 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멋진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꽃을 다듬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한때 소유했지만 스스로 박살내버린 머나먼 꿈을 보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우산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낯선 손님에게 묻듯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엄마는 잘 지내셔? 네. 잘 지내세요. 집에서 간병인 분이 잘 돌봐주시니 걱정 마세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더러운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나 갈게. 그는 등을 돌려 차가운 빗속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고독하고 처량했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민준 씨의 대가는 남은 평생 동안의 고독과 후회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였습니다. 비가 그치자 하늘에 찬란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밥과 구수한 국냄새가 풍겼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휠체어에 앉아 베란다에서 제가 키우는 장미 화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는 입이 비뚤어져 어색했지만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며 웃으셨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추우실까봐 목도리를 고쳐 매드렸습니다. 수진아, 박 여사님이 힘겹게 자기 옷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인자하고 온화해 보이는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내 조카, 착해.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를 중매해 주시려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교사로 일하는 먼 친척 조카라고 했습니다. 성품도 온화하다고. 어머니는 늘 제 행복을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자신을 돌보느라 제 인생을 놓칠까봐 염려하셨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어머니 기쁘시게 선 한번 볼게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휘어지도록 웃으셨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어 어머니를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단출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과 이해로 서로에게 의지하는 두 여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신혼 첫날 밤을 억울했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나간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스스로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늘 아래 숨어 지내던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수진, 자립심 강하고 굳세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행복은 저 베란다의 장미꽃처럼 스스로 가꾸고 물을 주며 키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폭풍우에 휩쓸려도 뿌리만 튼튼하다면 꽃은 다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긍지 높게 피어날 것입니다. 저는 밥그릇을 들고 시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이 인생은 여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가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모두가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건강과 마음 모두 충만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가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항상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